어머님, 빨리 도장 찍으세요. 불쌍한 척하지 말고. 몰라. 내 아이들이 나를 잊기 전에 나는 스스로를 잊기로 결심했다. 이 지독한 연극은 낡은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저 가여운 짐승들에게 어미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마지막 수업이다. 서늘한 냉기가 뼈를 파고드는 듯했던 그날,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한 줌의 재처럼 허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온기인 것처럼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던 그 잔인한 눈빛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한겨울 얼음물에 잠긴 듯 숨이 턱 막혀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속에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자부했는데 나는 내 집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스스로 독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운명의 그날 아침은 아이러니하게도 더없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비단처럼 곱게 깔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던 여느 때와 단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곧 태어날 둘째 손주 녀석에게 줄 앙증맞은 덧신이었죠.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뜨개 바늘을 부지런히 놀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73세 기력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지만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만큼은 세월의 묵은 때를 녹일 만큼 따스하고 찬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아침상을 차리던 큰며느리 수진이가 언제나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종달새처럼 맑고 또렷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드는 신기한 힘이 있었지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내 큰아들 녀석, 참으로 복이 많지. 저렇게 고운 아이를 아내로 맞았으니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진이는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뚝뚝한 제 친딸보다 더 살가웠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던 저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자고 먼저 손 내밀어 준 것도 수진이었고, 까다로운 제 입맛에 맞춰 매일같이 다른 반찬을 내어준 것도, 밤마다 쑤시는 제 다리를 주물러 주던 것도 모두 그 아이 수진이었습니다. 살뜰하게 생선 가시를 발라 따끈한 밥 위에 얹어주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제자리를 잡았고 며느리는 이토록 효심이 지극하니 이만하면 내 인생 참으로 잘 살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견고해 보이던 평화는 아주 사소한 실금 하나로 산산조각 나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 균열의 첫 소리는 아주 미세하고도 불길하게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진이는 분리수거를 하러 잠시 밖으로 나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진이의 휴대폰 화면이 연달아 반짝이며 짧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워낙 깔끔하고 반듯한 성격의 아이라 휴대폰도 늘 제자리에 각을 맞춰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액정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의 이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김 변호사, 무슨 법적인 문제라도 생긴 것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알림창에 떠오른 메시지 내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시어머님 명의 부동산 및 예금 현황 1차 정리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뜨개 바늘이 힘없이 멈췄습니다. 내 재산 현황? 변호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아득하게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았고 손끝은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건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착한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지. 아마도 상속세 문제나 그런 복잡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일 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똑 부러지게 준비한다지 않니? 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안심시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검은 연기는 그렇게 쉽게 흩어지지 않고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무릎 위에서 얌전히 털을 고르던 고양이 나비가 갑자기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제 뜨개실 뭉치를 툭 쳐버렸습니다. 대구루루 진주색 털실 뭉치가 굴러가 하필이면 서재 책상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 녀석아. 저는 허리를 숙여 손을 뻗었지만 나이 든 몸으로는 책상 밑 깊은 곳까지 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시피 해 책상 밑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책상 안쪽 다리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손톱만 한 카메라 렌즈가 달린 녹음기 하나가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모든 것을 감시하는 작은 괴물의 눈처럼 꺼져 있는 녹음기의 그 렌즈가 유독 제 눈을 섬뜩하게 찔렀습니다. 이건 대체 누가, 왜 여기에 이런 끔찍한 것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 제가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단 한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저는 화들짝 놀라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지만 평생을 수십 명의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숨겨온 교사로서의 관록이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순식간에 지워주었습니다. 아, 털실이 저 안으로 굴러 들어가 버렸어. 늙으니 이제 허리 한번 굽히는 것도 일이구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천진하고 다정한
수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방금 제가 본 것이 혹 헛것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니, 제발 헛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믿어왔던 지난 10년의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제게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어버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늘 두던 돋보기 안경의 위치를 잊어버린 온 집안을 헤맸고 방금 통화한 둘째 아들의 안부 전화를 까맣게 잊은 다시 전화를 걸어 민망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진이의 말대로 정말 내 머릿속에 무서운 병이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 아이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겠지. 그 무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늘 회사 일에 치여 헬쑥한 얼굴이던 아들 녀석이 웬일인지 그날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치를 살피며 형수인 수진이와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의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내 아들, 저 불쌍한 녀석마저 이미 저 하이에나의 편에 넘어가 버렸구나.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거실로 나섰습니다.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채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낮에 민준이가 소파 위에 잠시 벗어두었던 외투, 그 깊숙한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제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서재 책상 밑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작동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오늘 낮 동안 우리 집 거실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 민준이가 형수의 지시를 받고 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꾸민 배신보다 그 배신에 동조한 내 아들의 침묵이 훨씬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서늘한 깨달음이 제 등골을 타고 섬광처럼 흘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는 굶주린 하이에나와 그 하이에나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아들이 도사리는 차갑고 음습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연약한 먹잇감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정자입니다. 평생을 맹수 같은 아이들 수십 명을 상대로 단 한 번도 물러서 본 적 없이 살아온 교사 윤정자입니다. 이대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대신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무언가가 단단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기억을 잃은 치매 노인 이 어미가 아주 완벽하게 연기해주마. 이 지독한 연극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 위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두 개로 완벽하게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가련한 늙은이 윤정자가 천사 같은 며느리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슬퍼렇게 뜨인 정신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로운 연기를 펼치는 나만이 아는 치열하고도 고독한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스스로에게 혹독한 주문을 걸었습니다. 속아야 한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저들의 의심을 단 한 올이라도 사는 날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윤정자가 아니다. 너는 기억을 잃은 불쌍한 늙은이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평생을 갈고 닦아온 명석한 기억이 아니라 어수룩하고 서글픈 망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잊고 더 많이 헤맬수록 저 하이에나들은 더 깊이 안심할 테고 안심한 사냥꾼은 결국 방심 끝에 제 발등을 찢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내 인생 최후의 그리고 가장 위험천만한 마지막 수업을 바로 내 피부치인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의 풍경부터 제 역할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나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이라도 되는 듯 숟가락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밥을 뜨려 애쓰다가 결국 밥알을 흘리는 어설픈 연기를 했습니다. 내 연기를 지켜보던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손에서 젓가락을 빼앗아 들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큰아들 지훈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고생이 많아. 내가 아들 된 도리로 면목이 없네. 그 한마디에 수진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성녀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들의 시선을 피해 나를 향해 몸을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되어간다는 만족감과 나를 향한 희미한 경멸의 빛을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수진이가 떠먹여주는 흰죽을 영혼 없는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삼켰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물리적인 감각보다
심장에서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배신감이 훨씬 더 아리고 쓰라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저 가증스러운 연극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저 연극의 진실을 단 한치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내 어리석은 아들, 저렇게 속아 넘어가는 첫째 녀석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어미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거늘 어찌 10년 남짓 함께 산 내 아내의 꾸며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어미의 눈빛 속에 담긴 처절한 진실은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느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뜨거운 말을 삼키기 위해 나는 밥 한 숟갈을 더 간절히 넘겨야만 했습니다. 수진이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마치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비단 올가미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내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아랫집의 박 여사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우리 집에 들러 나와 함께 화투를 치거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던 유일한 말벗이었지요. 그날 오후에도 어김없이 초인종 소리가 맑게 울렸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여사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먼저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는 현관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는 자신의 몸으로 문틈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정말 어떡하죠? 지금 어머님이 막 잠드셨는데 요즘 밤낮이 바뀌셔서 통 잠을 못 이루시다가 오늘따라 겨우 깊이 잠드셨거든요. 한번 깨시면 밤새도록 힘들어하세요. 나는 박 여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수진이의 의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방 안에서 웅얼거리듯 마치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왔는가? 박 여사인가? 내 목소리를 들은 박 여사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수진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도 안 왔어요. 택배예요, 택배. 어서 푹 주무세요. 그날 이후 박 여사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거실로 나갈 때마다 교묘하게 선수쳐 전화를 가로채거나 내가 잠들었다는 핑계로 혹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는 거짓말로 나를 찾는 모든 친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럴듯한 걱정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투명한 감옥에 나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모두 차단된 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손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재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는 아주 심각하고 슬픈 표정으로 마치 엄청난 비밀을 고백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전부 그녀가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얼마 전 시장에 갔다가 정육점에서 물건 값을 잘못 내고 관리비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나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나조차도 잠시 정말로 내가 그랬었나? 하고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는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이러다 평생 모은 재산, 나쁜 사기꾼한테 다 털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인감, 카드 같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가 잠시 맡아서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제 마음 아시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치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순교자처럼 내 방 서랍 속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통장과 인감, 그리고 낡은 지갑 속 카드들을 모조리 챙겨 나갔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은 내 인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저 하이에나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며 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는구나 싶어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순순히 모든 것을 내어주는 먹잇감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저 굶주린 하이에나가 마음 놓고 내 살을 탐할 테니까요. 그녀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끼고 가꿔온 베란다의 작은 정원, 그곳의 화초들마저 그녀의 손에 무참히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의 작은 친구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큰 낙이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추억하는 나만의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이는 내가 베란다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나를 막아섰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나 대신 물을 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 창문 너머로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동양란의 잎이 누렇게 메말라가고 탐스럽게 피었던 채송화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내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관계가 차단된 채 나는 오로지 김수진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집 안에 완벽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처럼 수진이는 나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왕국을 물끄러미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이상해진 이후로 오히려 집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녀석은 형수의 계획에 동조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녀석은 올 때마다 내 눈치를 살피고 형수인 수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거실에서 멍하니 뜨개질만 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슬쩍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미를 향한 걱정과 함께 경수에 대한 희미한 의심,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순간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아직은 양심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 이 어미가 이 아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나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아들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 보고 싶구나. 그 사람이 묻혀있는 그 수목장, 그 소나무.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내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내 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춰 나타난 수진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일으켜 세워 내 방으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나는 순순히 그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통해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수를 향한 짙은 의심, 그리고 어미를 향한 무거운 죄책감이 뒤섞인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의 마음 속에서 탐욕과 양심의 마지막 줄다리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태로운 줄을 끊어내거나 혹은 다시 붙잡게 할 마지막 기회는 바로 이 어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 돌고 도는 이 세상 속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르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아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저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돼. 믿었던 마음에 금이 가도 숨겨진 진실은 드러